한국, 세계 초강대국 6위 등극. 지금 미국 명문대 강의실에서 전례 없는 충돌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강대국 6위에 올랐다는 발표가 된 순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학생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건 말도 안 된다며 교수에게 공개 항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때 국토 80%가 잿더미였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 강대국들을 앞질렀습니다. 왜 세계는 지금 한국을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변종 국가라고 부를까요? 과연 미국인 교수는 어떤 사실 하나로 그들의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일까요? 그리고 한국의 6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그 진짜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나단 밀러입니다. 강의실 시계는 정확히 오후 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42명의 학생이 계단식 좌석에 앉아 있었고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죠. 저는 교탁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21세기 세계 강대국의 재편이었어요. 5초간의 침묵 속에서 저는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과 기대로 반짝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국제정치 교수입니다. 이 대학에서 18년째 강의를 해왔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냉철하지만 공정한 교수로 통했습니다. 편견 없이 데이터만 믿는다는 평판이 있었죠. 오늘도 저는 그 원칙을 지킬 생각이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제목이 떴어요. 2025년 세계 강대국 순위 분석, 포브스 발표라는 글자가 흰 배경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포브스라는 이름 석자가 주는 신뢰감은 확실했죠.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리모컨 버튼을 눌러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국가명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까지는 예상 가능한 순서였어요. 하지만 6위에 표시된 국가명을 보는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학생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앞줄에 앉은 미국 학생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나다 출신 학생은 눈썹을 치켜 올렸죠. 그런데 뒷줄 왼쪽 구석에 앉은 유럽 학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루카스였어요. 독일에서 온 28살 박사과정 학생이었죠. 금발의 각진 턱선을 가진 그는 평소 독일 공업의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루카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 옆에 앉은 엘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엘렌은 26살로 문화와 예술에 관한 한 프랑스의 우월함을 의심하지 않는 학생이었죠. 엘렌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이 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6위 한국에 대해서요. 제 목소리는 강의실 전체에 고르게 퍼졌습니다. 3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루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발언권을 주었죠. 루카스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순위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하나 더 넘겼습니다. 군사력, 경제 규모, 외교 영향력,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을 종합한 지표라고 설명했죠. 루카스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렇다면 독일은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독일은 5위입니다. 루카스가 잠시 멈칫했죠. 그럼 한국은 우리 바로 뒤라는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엘렌이 끼어들었습니다. 프랑스는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프랑스는 7위입니다. 엘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녀의 외침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죠. 분위기가 급격히 요동쳤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에밀리오도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도 이 순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에밀리오는 30대 초반으로 평소 느긋하고 여유로운 성격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강의실 안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상황이었죠. 논쟁이 시작되려면 먼저 감정이 움직여야 했어요. 루카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독일 바로 뒤에 붙어 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 기계공업, 화학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한국이 우리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확신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엘렌이 거들었어요. 문화적 영향력을 따진다면 프랑스가 한국보다 훨씬 앞서야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 샤넬, 디올,
프랑스 요리는 세계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에밀리오도 거들었죠. 한국은 빠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깊이가 없어요. 역사도 짧고 문화적 축적도 부족합니다. 그의 지적은 냉정했어요. 저는 교탁에 기댄 채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유럽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했어요. 하지만 이건 필요한 과정이었죠. 편견을 깨뜨리려면 먼저 그 편견이 수면 위로 떠올라야 했으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국이 유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제 질문에 루카스와 엘렌, 에밀리오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의실 안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출신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솔직히 저도 유기는 지나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동조했죠. 저는 팔짱을 풀고 교탁위 물잔을 들어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강의실 안은 이제 완전히 들끓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죠. 혼돈 속에서 진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곤 했으니까요. 루카스가 다시 발언했습니다. 교수님, 데이터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한국이 독일을 넘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엘렌도 거들었죠. 프랑스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만 봐도 한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어요. 화면에는 각국의 세부 지표가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군사력 지수, GDP 순위, 기술혁신 지수, 소프트파워 점수가 일목요연하게 나열되어 있었죠. 학생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순위를 제시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죠. 엘렌이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한국이 정말로 독일을 추월할 수 있고 이미 프랑스를 앞질렀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도전적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생각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릴 겁니다. 제 대답에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집중됐죠.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교탁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국이 6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제 질문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루카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에밀리오는 고개를 저었죠. 엘렌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유를 설명해드리죠.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가며요. 제 말에 학생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조교 아이라 킴이 문 옆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교포 2세인 아이라는 조용하지만 철저한 사람이었죠. 그녀가 준비한 자료 뭉치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라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의실 분위기는 이제 논쟁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만족스러웠어요.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반발할수록 진실이 드러났을 때의 충격은 더 클 테니까요. 루카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교수님, 설득력 있는 근거를 보여주셔야 할 겁니다. 그의 말투는 회의적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그게 제 일입니다. 저는 교탁으로 돌아와 물잔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죠. 하지만 이 강의실 안은 곧 폭풍이 몰아칠 예정이었습니다. 엘렌이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에밀리오는 노트북을 열어 뭔가 검색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다른 학생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주시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강의였습니다.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사실만으로 편견을 깨뜨리는 시간이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한국이 어떻게 6위까지 올라왔는지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가면서요.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회의적인 시선, 도전적인 태도,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 모든 반응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학생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루카스가 에밀리오와 엘렌에게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죠. 저는 그들을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논쟁의 불씨는 이제 활활 타올랐어요. 다음 시간이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학생들이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42명 중 38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시계는 오후 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강의 시작 25분 전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죠. 저는 교탁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루카스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엘렌은 프린트물 뭉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죠. 에밀리오는 태블릿을 손에 들고 뭔가 메모하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아이라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교수님, 학생들이 아침부터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학생들은 지난 사흘 동안 준비를 해온 거였어요. 한국 6위라는 순위에 반박할 근거를 찾느라 밤을 새웠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열정이 기특하면서도 안타까웠죠. 곧 깨질 확신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었으니까요. 정각 2시 15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출석을 부르고 노트북을 켰어요. 프로젝터 화면에 지난 시간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포브스 발표 세계 강대국 순위, 그리고 6위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어요. 한국이 어떻게 6위가 되었는지 설명하기 전에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루카스의 손이 번개처럼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발언권을 주었죠. 루카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손에는 A사 용지 여러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난 사흘 동안 독일과 한국의 산업지표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루카스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그는 용지를 들어 올렸죠.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는 세계 1위입니다. 자동차 수출액은 한국의 2배가 넘어요. 히든 챔피언 기업은 1,300개, 한국은 300개 수준이죠.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의 브랜드 가치를 합치면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를 압도합니다. 그는 21번 고르고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 독일을 추월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교수님, 이 데이터를 보고도 6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의실이 숨죽였습니다. 루카스의 공격은 예상보다 날카로웠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3초간 침묵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루카스가 제 반응을 기다리며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승리의 확신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자료입니다. 제 대답은 짧았죠. 루카스가 자리에 앉으며 엘렌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둘 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죠.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말이 없는 건가 싶었을 겁니다. 엘렌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엘렌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태블릿을 들었죠. 교수님, 저도 명확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엘렌의 손가락이 화면을 넘겼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건수, 프랑스는 52개, 한국은 16개입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은 프랑스가 30개 이상, 한국은 2개예요. 루브르 박물관 연간 방문객은 1,000만 명, 한국의 모든 박물관을 합쳐도 이에 못 미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샤넬, 디올,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 브랜드들의 역사와 가치를 한국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겁니다. 칸 영화제, 파리 패션위크의 권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K-팝이 유행한다고 해서 프랑스 문화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엘렌의 마지막 문장은 거의 외침에 가까웠어요. 교수님, 문화는 축적입니다. 한국은 아직 축적이 부족해요.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숨을 몰아쉬었죠. 강의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표정은 평온했죠. 학생들이 제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오가 손을 들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교수님, 저는 루카스나 엘렌처럼 많은 데이터를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죠.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강의실이 고요해졌어요. 한국은 빠릅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르죠. 70년 만에 이룬 성과는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속도만 있고 깊이가 없어요. 에밀리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수백 년 동안 유럽 전체를 바꿨습니다.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의 예술은 지금도 세계를 감동시키죠. 로마 시대부터 내려온 건축 기술, 장인 정신은 단순히 빠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한국은 급속 성장했지만 역사적 무게감이 없습니다. 문화적 뿌리가 얕아요. 그래서 6위는 과대평가입니다. 에밀리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5초, 10초, 15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탁에 기댄 채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죠. 루카스는 승리자의 표정이었어요. 엘렌은 입술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죠. 에밀리오는 팔짱을 끼고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반박하지 못하는 걸로 보였을 겁니다. 어떤 학생은 노트를 덮었고 어떤 학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저는 교탁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천천히 강의실 앞을 가로질러 걸었어요. 창가 쪽으로 다가가 밖을 바라봤죠. 가을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조사는 훌륭합니다. 제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루카스, 엘렌, 에밀리오. 세 분 모두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저는 창문에서 돌아서서 학생들을 마주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루카스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뭡니까? 그의 질문은 짧았죠. 저는 교탁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출발점입니다. 제 대답에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엘렌이 반박했어요. 출발점이 왜 중요하죠? 지금 현재 상태를 비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독일이 1800년대부터 공업 기반을 다질 때 한국은 어땠을까요? 프랑스가 루이 14세 시절 베르사유 궁전을 지을 때 한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탈리아가 르네상스로 유럽을 이끌 때 한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제 질문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출발선이 다르면 같은 거리를 달려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제 말이 학생들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에밀리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한국이 더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 의구심이 묻어났죠. 저는 대답 대신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죠. 한국이 어떤 조건에서 시작했는지를요. 루카스가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었어도 지금 우리가 제시한 격차를 설명할 순 없을 겁니다. 그의 말은 작았지만 제 귀에 들렸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이 더 기대되겠네요. 제 대답에 루카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과 제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숫자로 말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의실을 나가는 학생들 사이로 루카스, 엘렌, 에밀리오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루카스가 뭔가 말하자 엘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오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이라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학생들이 완전히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확신이 클수록 깨질 때 충격도 크죠. 제 말에 아이라가 작게 웃었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다음 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학생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죠. 다음 시간, 한국이 시작한 지점을 보여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뒤집힐 거예요. 이틀 뒤였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42명 전원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는 오후 2시 10분, 강의 시작 5분 전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흥미로웠죠. 루카스는 노트북을 열어놓고 있었고 엘렌은 펜을 돌리며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에밀리오는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는 얼굴들이었죠. 저는 교탁에 가방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켰어요. 아이라가 이미 프로젝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강의실 공기는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정각 2시 15분이 되자마자 저는 리모컨을 들었죠. 오늘은 약속대로 한국의 출발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어요. 여러분이 제시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현재는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말하지 않으셨죠. 루카스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엘렌은 펜을 멈추고 저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며 학생들을 둘러봤죠. 교실 뒤쪽 학생들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세 가지만 보여드리죠. 저는 손가락 3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첫째, 자원. 둘째, 전쟁. 셋째, 지원.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제 말에 학생들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리모컨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한반도 위성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초록빛 산맥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죠. 학생들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저는 포인터를 들어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먼저 자원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죠. 화면이 바뀌었어요. 빨간 글씨 하나가 화면 중앙을 차지했습니다. 천연자원 보유율 0.01%.
강의실이 숨죽였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석유가 없어요. 천연가스도 없습니다. 철광석, 구리, 금도 거의 없죠. 에너지 자원 해외 의존도는 97%예요. 거의 모든 걸 수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루카스가 노트에 뭔가 적었어요. 저는 비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독일은 석탄이 풍부했어요. 루르 공업지대를 만든 기반이었죠. 프랑스는 철광석과 보크사이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도 천연가스와 대리석을 보유했고요. 엘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 가능한 정보였을 겁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한국은 이 모든 게 없었어요. 공업화를 하려면 원료를 전부 수입해야 했습니다. 비용이 2배, 3배 들어가는 구조였죠. 에밀리오가 팔짱을 약간 풀었어요. 저는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죠. 두 번째, 전쟁입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화면에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직후 서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완전한 폐허였어요. 건물의 골격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죠. 학생들이 숨소리를 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953년 한국 1인당 GDP 67달러. 저는 포인터로 숫자를 가리켰어요. 당시 가나가 179달러였습니다. 필리핀은 210달러였죠. 한국은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가난했어요.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루카스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인구 10%가 전쟁으로 사망했어요. 500만 명 중 50만 명이죠. 문맹률은 78%였습니다. 10명 중 8명이 글을 읽지 못했어요. 산업 기반은 완전히 제로였습니다. 엘렌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교 사진을 띄웠죠. 1945년 전후 독일 공장과 1953년 한국 서울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저는 독일 사진을 가리켰어요. 독일도 폭격을 받았지만 공장 기계가 남아 있습니다. 기술자들도 살아 있었어요. 크루프, 지멘스 같은 기업들은 전쟁 전부터 존재했죠. 제것만 하면 됐습니다. 저는 한국 사진으로 포인터를 옮겼어요. 한국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건물 골격뿐입니다. 기계도 없고 공장도 없고 기업도 없었어요. 기술자도 거의 없었죠. 완전한 제로였습니다. 에밀리오가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그의 여유로운 표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잔을 들어 천천히 물을 마셨죠. 학생들에게 데이터를 소화할 시간을 주는 거였어요. 세 번째, 지원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마셜 플랜 1948에서 1950이라는 큰 글씨가 나타났어요. 미국이 유럽에 지원한 금액 130억 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500억 달러입니다. 루카스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이 돈을 받았어요. 공장 재건, 인프라 복구, 기술 도입에 썼죠. 막대한 자본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면 옆에 작은 글씨를 띄웠어요. 같은 시기 한국 원조 연평균 1억 달러. 그것도 대부분 식량과 생필품이었습니다. 산업 재건을 위한 자본은 거의 없었어요. 엘렌이 손으로 턱을 괴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교 그래프를 보여줬죠. 마셜 플랜 130억 달러와 한국 원조 5억 달러가 막대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차이가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교탁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26배 차이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유럽은 한국보다 26배 많은 지원을 받았어요. 그것도 훨씬 좋은 조건에서 말이죠. 에밀리오가 팔짱을 완전히 풀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피아트는 1899년에 설립됐죠. 페라리는 1947년에 만들어졌고요. 기술과 전통은 이미 있었어요. 마셜 플랜으로 재건만 하면 됐습니다. 강의실이 고요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루카스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엘렌은 펜을 입술에 댔다가 내렸습니다. 에밀리오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교탁을 손으로 짚었어요. 한국의 출발 조건은 이겁니다. 자원 제로, 전쟁으로 모든 것 파괴, 지원은 유럽의 26분의 1. 게다가 북쪽엔 70만 대군이 여전히 주둔 중이에요. 휴전일 뿐,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반면 독일은 어땠나요? 19세기부터 쌓아온 공업 기반이 있었어요. 기업, 기술자, 브랜드가 존재했죠. 마셜 플랜으로 막대한 돈을 받았고 나토가 안보를 보장해줬습니다. 루카스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르노, 푸조, 피아트. 이 회사들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전쟁 피해는 컸지만 재건의 기반은 탄탄했죠. 침묵이 흘렀어요. 5초, 10초, 15초.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느꼈어요. 편견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저는 천천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출발한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6위가 되었다면 이게 과대평가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한국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흙수저도 아니었습니다. 아예 수저 자체가 없었어요. 루카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독일이 대단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했어요. 한국은 최악의 조건에서 시작했죠. 엘렌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6위까지 올라온 겁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제 대답은 부드러웠죠. 그게 바로 다음 시간부터 보여드릴 내용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뒤집었는지 말이에요. 에밀리오가 태블릿에 뭔가 적고 있었어요. 루카스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엘렌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2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오늘은 출발점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한국이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플러스로 바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숫자로, 사실로 말이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학생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루카스는 혼자 걸어 나갔어요. 엘렌은 친구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오는 복도에 멈춰서서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있었죠. 아이라가 제 옆으로 왔어요. 교수님, 학생들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녀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답했어요. 출발점을 알았으니 이제 과정을 보여줄 차례예요. 진짜 충격은 다음 시간부터죠. 캠퍼스 벤치에 루카스가 앉아 노트북을 펼치는 게 보였어요. 아마 지금 한국을 다시 검색하고 있을 겁니다.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 이후엔 새로운 시각이 열리죠. 그리고 그 과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학생들은 정각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더 이상 자신만만한 표정이 아니었죠. 노트북을 열어놓고 뭔가 진지하게 읽고 있었어요. 엘렌은 펜을 손에 쥐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오는 태블릿에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교탁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42명 모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죠. 지난 시간 출발점 이야기 이후 학생들이 많은 걸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라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검은 배경이 떴죠.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2시 15분 정각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엔 한국의 출발점을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어요. 자원 제로, 전쟁 폐허, 지원 최소.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나라였죠. 오늘은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6위 군사력을 갖추게 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루카스가 고개를 들었어요. 군사력이라는 단어에 반응한 겁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었죠. 2022년 2월 24일. 화면에 날짜가 떴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이에요. 이 사건은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아는 사건이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2022년 7월 폴란드는 K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212문을 주문했습니다. 계약 규모 122억 달러, 한화로 약 17조 원이었죠. 에밀리오가 태블릿에 뭔가 적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폴란드가 원래 독일 무기를 선호했다는 겁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로 유명하죠. 그런데 한국을 선택했어요. 루카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죠. 왜 그랬을까요? 제 질문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비교표가 나타났어요. 독일 레오파르트 인압기 5년에서 7년, 한국 K 전차 납기 2년에서 3년. 숫자가 선명하게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속도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폴란드는 급했어요. 러시아 바로 옆 나라니까요. 5년을 기다릴 수 없었죠. 한국은 3개월 만에 첫 배치를 보냈습니다. 엘렌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저는 구체적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22년 12월 계약 5개월 만에 K 전차 첫 10대가 폴란드에 도착했어요. 독일은 아직 계약서 검토 단계였죠. 루카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손이 노트북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저는 더 강력한 데이터를 띄웠죠. 2023년까지 한국이 폴란드에 인도한 K 전차는 총 180대 중 54대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크게 나타났어요. 1년 만에 30%를 완납한 겁니다. 독일 레오파르트는 같은 기간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았어요. 강의실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했죠.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독일은 약속만 합니다. 그의 실제 발언이에요. 루카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게 독일 무기 산업의 문제예요. 기술은 훌륭하지만 속도가 없습니다. 관료주의와 복잡한 승인 절차 때문이죠. 저는 한국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한국은 다릅니다. 정부, 방위사업청, 현대로템이 하나로 움직여요. 긴급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 라인을 즉시 가동합니다. 3교대 24시간 풀가동이죠. 에밀리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다음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K9 자주포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K9 사진이 떴어요. 한국의 K9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예요. 10개국 이상이 도입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독일 PGH-2000 가격 700만 달러, 납기 4년에서 5년. 한국 K9 가격 350만 달러, 납기 1년에서 2년. 가격은 절반, 납기는 3분의 1이었어요. 루카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루카스, 이건 독일 무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독일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지만 21세기 무기 시장은 기술만으론 부족해요. 속도와 납기가 승부를 가릅니다. 엘렌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성능은 어떻습니까? 한국 무기가 독일만큼 좋은가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죠. K 전차 사격 정확도 95% 이상, 레오파르트 2와 대등합니다. K9 자주포 사거리 40km에서 54km, PGH-2000과 비슷하거나 더 길어요. 성능은 거의 같습니다. 에밀리오가 태블릿에 뭔가 적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차이는 생산 속도예요. 한국은 연간 K 전차 100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어요. 독일은 30대에서 40대 수준이죠. 3배 차이입니다. 루카스가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저는 그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독일 방산 기업들은 평화시대에 맞춰져 있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항상 전쟁 준비 상태였죠. 북쪽에 70만 대군이 있으니까요. 강의실이 고요해졌어요. 저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긴장 속에 살았어요. 무기를 빨리, 많이, 싸게 만드는 시스템을 발전시켰죠.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는 나토 우산 아래서 여유가 있었어요. 한국은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에밀리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는 또 다른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노르웨이의 선택. 화면에 새로운 제목이 떴어요. 2024년 노르웨이는 K9 자주포 24문을 주문했습니다. 유럽 국가가 유럽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거예요. 엘렌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납기 때문이었어요. 독일 PGH-2000은 2028년에나 받을 수 있었죠. 한국 K9은 2025년에 도착합니다. 3년 차이예요. 루카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독일이 뒤처진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뒤처진 게 아니라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독일은 품질 중심, 한국은 속도 중심입니다. 21세기 무기 시장은 속도를 원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걸 증명했죠. 저는 마지막 데이터를 띄웠어요. 2023년 한국 방산 수출액 170억 달러. 독일 방산 수출액 14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이 독일을 추월한 거예요. 루카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루카스, 이건 독일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전쟁 위협 속에서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엘렌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이 독일보다 군사력이 강한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비교표를 보여줬어요. 독일 현역 병력 18만 명, 한국 50만 명. 독일 전차 266대, 한국 2600대. 독일 전투기 225대, 한국 600대. 숫자가 압도적이었죠. 에밀리오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독일은 나토에 의존해요. 한국은 스스로 지켜야 했죠.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교탁을 손으로 짚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한국의 군사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자원도 없고 지원도 적었지만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했어요. 강의실이 숨죽였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4년 글로벌 방산 수출 순위.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어요.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4위 한국, 5위 중국, 6위 독일. 한국이 독일을 앞질렀습니다. 루카스가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이 6위가 된 이유 중 하나예요.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다음 시간엔 문화와 소프트 파워를 보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사로잡았는지 말이죠. 학생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루카스는 혼자 복도로 나갔습니다. 엘렌은 친구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에밀리오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으로 K 전차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아이라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교수님, 루카스가 많이 충격받은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죠. 저는 창밖을 보며 답했어요.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흔들리는 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게 성장의 시작이죠. 루카스가 벤치에서 노트북으로 뭔가 열심히 검색하는 게 보였어요. 아마 지금 K 전차와 K9 자주포를 찾아보고 있을 겁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은 쓰라리지만 그 이후엔 더 넓은 시각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죠. 강의실 문을 열자 엘렌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뒷줄을 선호하던 그녀가 첫 번째 줄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노트와 펜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녀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군사력 이야기 이후 뭔가 준비를 해온 것 같았어요. 저는 교탁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다른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루카스는 창가 쪽에 앉아 있었고 에밀리오는 뒷줄에서 태블릿을 켜고 있었습니다. 42명 전원이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이라가 프로젝터를 준비했어요. 시계는 오후 2시 14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며 엘렌을 힐끗 봤어요. 그녀가 펜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정각 2시 15분이 되었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엔 군사력을 봤어요. 한국이 어떻게 독일을 추월했는지 말이죠. 오늘은 문화를 보겠습니다.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엘렌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리모컨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뉴욕 맨해튼 야경이 떴어요. 밤하늘을 찌르는 마천루들 사이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뉴욕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어요. 세계 문화의 중심이죠. 여기에 미슐랭 가이드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뉴욕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국가별 분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숫자들이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죠. 프랑스 레스토랑 8곳. 저는 첫 번째 막대를 가리켰어요. 이탈리아 레스토랑 6곳, 일본 레스토랑 15곳.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 가능한 숫자들이었죠.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마지막 막대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레스토랑 1대1곳. 빨간색 막대가 프랑스보다 길었어요. 엘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구체적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2024년 뉴욕 미슐랭 가이드에서 한국 레스토랑이 1대1곳 선정됐습니다. 프랑스보다 3곳 많아요. 이탈리아보다는 5곳 많고요. 엘렌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레스토랑 이름들을 띄웠습니다. 아토믹스, 정식, 코식, 메주. 모두 한식을 베이스로 한 레스토랑들이었죠. 뉴욕 미식가들이 한국 음식을 찾고 있다는 증거예요. 루카스가 노트에 뭔가 적었어요. 저는 비교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20년 전인 2004년엔 어땠을까요? 화면에 과거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뉴욕 미슐랭 한국 레스토랑 0곳, 프랑스 레스토랑 12곳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제 말에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엘렌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파리 미슐랭 가이드 2024.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한국 레스토랑 중 미슐랭 1스타를 받은 곳이 3곳입니다. 프랑스 본토에서 한식이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죠. 엘렌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미슐랭 스타는 음식 품질이지 문화 영향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죠. 그럼 문화 영향력을 볼까요? 다른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넷플릭스 로고가 나타났어요. 2021년 오징어 게임이라는 글씨가 떴습니다. 전 세계 94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어요.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 기록이었죠. 에밀리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여줬어요. 첫 28일간 시청 시간 16억 5천만 시간. 전 세계 1억 4천만 가구가 봤습니다. 엘렌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그건 한 작품의 성공 아닙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 작품이 아니에요. 리스트를 띄웠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 스위트홈, 이태원 클라스. 모두 넷플릭스 글로벌 톱10에 진입한 한국 드라마들이었죠. 2024년 기준 넷플릭스 글로벌 톱10의 한국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27%예요. 제 말에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아요. 프랑스는 3%, 이탈리아는 1% 수준입니다. 엘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23년 프랑스 국제 디저트 대회. 화면에 새로운 제목이 떴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디저트 경연이죠. 우승자는 한국 셰프 김민수였습니다. 엘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건 개인의 실력 아닙니까? 한국 문화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맞아요. 개인의 실력이죠. 하지만 그 개인을 키운 건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요리학교, 경쟁 시스템, 글로벌 마인드가 그를 만들었어요. 저는 K-팝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2023년 글로벌 음악시장 점유율. 한국 7.8%, 프랑스 1.2%, 이탈리아 0.8%였어요. BTS, 블랙핑크, 세븐틴 같은 그룹들이 만든 결과였죠. 루카스가 태블릿에 뭔가 검색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24년 코첼라 페스티벌. 화면에 미국 음악축제 사진이 떴어요. 세계 최대 음악축제 중 하나죠. 헤드라이너 중 이 팀이 한국 그룹이었습니다. 블랙핑크와 세븐틴이었어요. 엘렌이 다시 앉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죠. 엘렌, 이건 프랑스 문화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는 여전히 위대한 문화 강국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21세기는 달라요. 대중문화의 시대입니다. 드라마, 음악, 음식이 세계를 움직이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에밀리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 문화가 유럽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건가요? 그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우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유럽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속도와 혁신을 가지고 있죠. 두 가지 다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비교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박물관 방문객 수는 프랑스가 압도적이에요. 루브르만 연간 1,000만 명이죠. 하지만 온라인 문화 소비는 한국이 앞서요. 유튜브, 넷플릭스, 스포티파이에서 한국 콘텐츠가 폭발적이죠. 엘렌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마지막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2024년 한류 경제 효과.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어요. 연간 130억 달러. 한국 GDP의 1.2%를 차지합니다. 관광, 제품 수출, 콘텐츠 판매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죠. 루카스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 문화는 아시아 밖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2004년 한류라는 단어도 생소했죠. 하지만 2024년 지금 전 세계가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탁을 손으로 짚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게 소프트 파워예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문화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죠. 한국이 이 분야에서 프랑스를 추격하고 있어요. 엘렌이 눈물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말했죠. 엘렌, 프랑스 문화는 여전히 위대해요. 샤넬, 루이비통, 프랑스 영화는 영원한 클래식이죠.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어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겁니다.
에밀리오가 태블릿에 뭔가 적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한국은 자원도 없고 전쟁 폐허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화를 무기로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속도, 혁신, 창의성으로 말이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다음 시간엔 외교와 국제 영향력을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엘렌은 혼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그녀에게 다가가 뭔가 말을 건넸죠. 에밀리오는 복도에서 휴대폰으로 넷플릭스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아이라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교수님, 엘렌이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죠. 저는 창밖을 보며 답했어요. 자기 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흔들리는 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하죠. 엘렌이 천천히 가방을 챙겨 강의실을 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고통이 지나면 더 넓은 시각이 열릴 거라는 걸요. 세계는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를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었습니다. 에밀리오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평소 여유롭게 늦게 오던 그가 강의 시작 20분 전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열심히 읽고 있었죠. 루카스도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엘렌은 창가 쪽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문화 충격 이후 학생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교탁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학생들을 관찰했어요. 42명 중 35명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죠. 궁금증과 긴장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어요. 아이라가 프로젝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2시 12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정각 2시 15분이 되었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엔 문화를 봤어요. 한국이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사로잡았다는 이야기였죠. 오늘은 외교를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학생들이 노트를 펼쳤어요. 저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여권 사진이 나타났어요. 파란색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화면을 응시했죠. 여권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어요.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에요. 국가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죠. 저는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2024년 헨리 여권 지수. 한국 2위,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192개국.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1위는 싱가포르 195개국이에요. 저는 비교 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이 한국 192개국. 독일과 스페인이 공동 3위로 190개국, 프랑스 4위 189개국, 이탈리아 5위 188개국이었죠. 에밀리오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달랐어요. 2004년 한국 여권은 세계 28위였습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가 120개국 수준이었죠. 루카스가 노트에 뭔가 적었어요. 저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2004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여권 순위 변화.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곡선이 나타났어요. 28위에서 2위까지 20년 만에 올라온 겁니다. 엘렌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여권 순위가 왜 중요한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죠. 여권 순위는 신뢰의 척도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당신을 믿고 문을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범죄율, 불법 체류율, 국가 안정성을 모두 평가한 결과죠. 저는 구체적 사례를 보여줬어요. 미국 입국. 한국인은 90일 무비자 가능합니다. ESTA만 신청하면 돼요. 하지만 많은 나라들은 비자가 필요하죠. 인터뷰도 받아야 하고요. 에밀리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더 충격적인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조지아의 특별 조치. 화면에 새로운 제목이 떴어요. 2024년 조지아 정부가 발표한 특별 정책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조지아는 한국인에게만 특별 혜택을 줬어요. 365일 무비자 체류, 그리고 원하면 평생 거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죠.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에밀리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평생 거주 허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말 그대로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은 조지아에 가서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영구 거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시민권과 거의 같은 수준이죠. 다른 나라 국민들은 5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 자격이 생기는데 말이에요. 루카스가 노트북으로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비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미국인의 조지아 거주 조건, 최대 1년 체류 후 비자 갱신 필요. 유럽인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한국인은 제한 없이 365일 원하면 영구 거주까지 가능합니다. 엘렌이 입을 열었어요. 왜 한국인에게만 그런 혜택을 주는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답했죠. 신뢰 때문이에요. 한국인의 불법 체류율이 거의 제로예요. 범죄율도 극히 낮고요. 조지아 정부가 조사한 결과 한국인이 가장 안전한 방문객이었대요.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2023년 조지아 방문 한국인 불법 체류율 0.02%. 10만 명 중 20명 수준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에밀리오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또 다른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의 한국인 특별 대우. 화면이 바뀌었어요. 일본 공항 입국 심사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은 자동 입국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어요. 지문 인식만 하면 5초 만에 통과되죠. 루카스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비교를 보여줬습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은 줄 서서 심사관 인터뷰를 받아야 해요. 평균 20분에서 30분 걸리죠. 한국인은 5초예요. 엘렌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더 많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UAE 특별비자.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포함한 UAE가 한국인에게 주는 혜택이에요. 90일 무비자에 자동갱신 가능합니다. 사실상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죠. 에밀리오가 태블릿에 뭔가 적고 있었어요. 저는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에서 한국인에게 특별 혜택을 주는 나라가 23개국이에요. 장기 체류, 자동 입국, 간소화된 절차 등이죠. 루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독일도 비슷한 혜택을 받지 않나요? 그의 목소리는 방어적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독일도 받아요. 유럽연합 회원국이니까요. 하지만 개별 국가로서 받는 특별 대우는 한국이 더 많습니다. 조지아 같은 경우는 한국만 받는 혜택이에요. 저는 그래프를 띄웠어요. 국가별 특별 외교 혜택 비교. 한국 23개국, 일본 18개국, 싱가포르 21개국, 독일 15개국, 프랑스 14개국, 이탈리아 12개국. 한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에밀리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70년 동안 쌓아온 신뢰의 결과죠. 한국은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모범을 보였어요. 저는 역사적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였어요. 1990년대부터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죠.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했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가 된 유일한 사례예요. 엘렌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구체적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2023년 한국의 해외 원조 규모 28억 달러.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에 지원하고 있어요.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 돕는 나라가 된 겁니다. 루카스가 노트에 뭔가 적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데이터로 넘어갔습니다. 국제기구 기여도. 화면에 UN, WHO, UNESCO 로고가 나타났어요. 한국은 주요 국제기구에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UN 분담금 세계 1대 1위예요. 인구와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높은 순위죠. 에밀리오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이 외교적으로 유럽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건가요? 그의 질문은 신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영향력의 종류가 다릅니다. 프랑스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에요. 거부권을 가지고 있죠. 한국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하지만 신뢰도와 협력 의지에서는 한국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교탁을 손으로 짚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외교력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에요. 신뢰예요. 한국은 70년 동안 약속을 지켰어요. 불법 체류를 하지 않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국제규범을 지켰죠. 엘렌이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한국은 70년 동안 하루하루 쌓아왔어요.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 세계가 신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권 2위는 그 결과예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다음 시간엔 한국인의 DNA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게 가능했는지 근본 원인을 설명하죠. 학생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에밀리오는 태블릿을 들고 복도로 나가며 뭔가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벤치에 앉아 조지아 거주 허가를 찾아보고 있었죠. 엘렌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라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교수님, 학생들이 점점 더 진지해지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죠.
저는 창밖을 보며 답했어요. 편견이 무너질 때마다 새로운 시각이 열려요. 다음 시간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보여줄 겁니다. 학생들이 3-3-5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루카스가 에밀리오와 엘렌에게 뭔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조지아 거주 허가 관련 자료일 거예요. 세 사람의 표정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 앞에서 그들은 천천히 변하고 있었죠. 강의실에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학생들은 정각 30분 전부터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루카스는 첫 줄에 앉아 펜을 준비하고 있었고 엘렌은 노트를 펼쳐놓고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에밀리오는 창가 쪽에서 태블릿을 응시하고 있었죠. 42명 전원의 표정에서 긴장과 기대가 느껴졌어요. 저는 교탁 앞에 서서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첫 강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처음엔 회의적이고 도전적이었던 눈빛들이 이제는 진지하고 집중된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죠. 아이라가 프로젝터를 켰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 정각이었어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죠.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어요. 우리는 한국의 출발점을 봤습니다. 자원 제로, 전쟁 폐허, 지원 최소. 그리고 군사력, 문화, 외교에서 한국이 이룬 성과를 봤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어떻게 이 모든 게 가능했는가? 한국인의 DNA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한글로 큰 글씨가 떴어요. 한. 학생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죠. 슬픔과 분노와 열망이 섞인 감정이에요. 한국인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에너지입니다. 루카스가 노트에 뭔가 적었어요.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900번 이상 침략을 받았어요. 중국, 몽골, 일본.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죠. 그 고통이 한으로 쌓였습니다. 엘렌이 펜을 들었어요. 저는 구체적 사례를 보여줬죠. 일제강점기 35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은 나라를 잃었어요. 언어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문화를 빼앗겼죠. 그 한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에밀리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복수심도 아니죠. 이겨내겠다는 의지예요. 반드시 일어서겠다는 에너지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흥이라는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흥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한과 정반대 같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죠. 한국인은 슬플 때도 춤추고 노래해요. 고통을 흥으로 승화시킵니다. 루카스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노래를 불렀어요. 춤을 췄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엘렌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게 어떻게 국가 발전과 연결되나요? 그녀의 질문은 진지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답했죠. 흥은 창의성의 원천입니다. K-팝을 보세요. 한국 가수들의 에너지, 퍼포먼스, 창의성. 모두 흥에서 나온 거예요.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힘이죠.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빨리빨리라는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빨리빨리. 한국인이 가장 자주 쓰는 말이에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빨리 해라, 빨리 가자, 빨리 먹어. 모든 게 빨라요. 에밀리오가 태블릿에 뭔가 적었어요. 저는 구체적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배달 속도 세계 최고 수준. 건설 속도도 놀라워요. 63층짜리 빌딩을 1년 만에 짓는 나라예요. 루카스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K 전차 기억하시죠? 3개월 만에 첫 배치를 보냈어요. 독일은 5년 걸린다고 했죠. 그게 바로 빨리빨리 정신입니다. 엘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유를 설명했죠. 왜 이렇게 빠를까요? 전쟁 때문이에요. 북쪽에 70만 대군이 있어요. 느리면 죽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빨라야 했죠. 저는 역사적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0년 걸릴 일을 5년 만에 끝냈어요. 1970년대 고속도로 건설. 다른 나라는 20년 걸릴 거리를 7년 만에 완성했죠. 에밀리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너무 빠르면 부작용도 있지 않나요? 그의 질문은 신중했어요. 맞아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과로 문화, 번아웃, 안전사고. 빨리빨리의 어두운 면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70년 만에 세계 6위가 되려면 이 속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핵심으로 넘어갔어요. 화면에 큰 글씨가 떴습니다. 위기 극복 DNA. 한국은 위기를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위기가 오면 한국인은 하나로 뭉쳐요. 개인의 이익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 움직입니다. 루카스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저는 가장 충격적인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화면에 날짜가 떴어요. 한국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죠. 국가부도 직전이었어요. 학생들이 숨죽였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인들이 한 일을 보세요. 저는 사진을 띄웠습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1998년 1월 5일 시작됐어요. 저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 국민의 7%예요. 집에 있던 금반지, 목걸이, 금리까지 꺼내서 나라에 바쳤어요. 엘렌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구체적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모은 금의 양 227톤. 가치로 환산하면 22억 달러였어요. 국가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죠. 루카스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말했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 반지를 냈어요. 할머니들이 평생 모은 금반지를 가져왔죠. 어떤 사람은 금리를 뽑아서 기부했습니다. 에밀리오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비교를 보여줬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바치는 나라. 한국뿐이에요. 엘렌이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저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IMF는 5년 걸릴 거라고 예상했어요. 한국은 3년 만에 극복했습니다. 2001년 8월 차관을 전액 상환했죠. 저는 교탁을 손으로 짚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게 한국인의 DNA예요. 빨리빨리 위기 극복.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강의실이 고요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빨간 글씨가 화면을 채웠어요. 자원 제로에서 시작해 세계 6위가 됐어요. 전쟁 폐허에서 문화 강국이 됐죠. 최빈국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루카스가 눈물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국민이 하나 되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 엘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밀리오는 태블릿에 열심히 뭔가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준비했죠. 한국인은 특별하지 않아요.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살았을 뿐이죠. 전쟁 위협, 자원 부족, 강대국 압박. 그 속에서 생존하려면 강해져야 했어요. 빨라져야 했고 단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본 모든 걸 정리하고 6.25의 진짜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루카스는 혼자 앉아 노트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엘렌은 친구에게 뭔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죠. 에밀리오는 복도에서 IMF 금 모으기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아이라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교수님, 학생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답했어요. 진실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다음 시간엔 모든 걸 마무리할 겁니다. 루카스가 벤치에 앉아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는 게 보였어요. 엘렌은 교정을 천천히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오는 친구들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죠. 세 사람의 얼굴에서 더 이상 교만이나 편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사색과 존중이 느껴졌어요. 마지막 강의를 앞두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강의 날이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42명 전원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1시간 전부터 도착한 학생들도 있었죠. 루카스는 첫 줄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고 엘렌은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밀리오는 창가 쪽에서 조용히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강의실 안은 숙연했습니다. 저는 교탁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8주 전 첫 강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들의 눈빛은 회의적이고 도전적이었죠.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진지하고 깊은 눈빛들이었습니다. 아이라가 프로젝터를 켰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 정각이었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어요.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하고
6위의 진짜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저를 응시했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포브스 순위표가 나타났어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영국, 5위 독일, 6위 한국. 8주 전 이 순위로 모든 게 시작됐었죠. 첫 시간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위에 반발했어요. 특히 루카스, 엘렌, 에밀리오. 세 분은 강하게 반대했죠. 루카스가 고개를 숙였어요. 엘렌은 펜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루카스는 독일의 공업력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때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히든 챔피언 1300개. 모두 사실이었죠. 엘렌은 프랑스의 문화를 강조했어요. 샤넬, 루브르, 미슐랭. 이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에밀리오가 눈을 감았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에밀리오는 말했죠. 한국은 빠르지만 깊이가 없다고. 역사가 짧다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강의실이 고요했어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게 뭐였죠?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출발점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1953년 전쟁 폐허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다시 설명했죠. 자원 제로, 전쟁으로 모든 것 파괴, 지원은 유럽의 26분의 1. 한국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어요. 루카스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독일은 19세기부터 공업 기반이 있었어요. 마셜 플랜으로 재건만 하면 됐죠.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로에서 모든 걸 만들어야 했어요. 엘렌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수백 년 문화를 쌓았어요. 한국은 70년 만에 세계를 사로잡았죠. 속도가 다른 겁니다. 저는 데이터들을 빠르게 넘겼어요. K 전차 3개월 납품, 뉴욕 미슐랭 1대1 곳, 여권 2위, IMF 금 모으기 350만 명.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이게 전부 우연일까요?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아니에요. 필연이었습니다. 한국인의 DNA, 하는 빨리빨리 위기 극복 정신이 만든 결과죠. 에밀리오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의 깊이를 몰랐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깊은 시간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에밀리오, 틀린 게 아니에요. 몰랐던 거죠. 이제 알았으니 됐습니다. 엘렌이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사과하고 싶어요. 프랑스 문화만 보고 한국을 무시했어요. K-팝을 일시적 유행이라고 했죠. 틀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엘렌, 프랑스 문화는 여전히 위대해요. 한국 문화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공존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아름다움이죠. 루카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독일의 자부심 때문에 현실을 보지 못했어요. K 전차 데이터를 보고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한국이 왜 6위인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루카스, 독일도 여전히 위대한 나라예요. 기술력은 세계 최고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강점이 있어요. 속도, 단결력, 위기 극복 능력. 각자의 길이 있는 겁니다. 저는 교탁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 목소리는 강의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화면에 큰 글씨가 떴어요. 6위는 숫자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강의실이 숨죽였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6이라는 순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증거예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 기적이죠. 저는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어요. 강대국이 되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미국처럼 광활한 땅과 자원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유럽처럼 수백 년 축적된 기반 위에 설 수도 있죠. 저는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땅도 자원도 역사도 지원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만 있었죠. 루카스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불가능한 길을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냈어요. 70년 만에 세계 6위가 됐죠. 이건 숫자 이상의 의미예요. 인간의 의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 증거입니다. 엘렌이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에밀리오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숙연한 표정이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감사합니다라는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8주 동안 제 강의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인사했어요. 특히 루카스, 엘렌, 에밀리오. 세 분의 용기 있는 질문과 도전이 이 강의를 풍부하게 만들었어요. 루카스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강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생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루카스가 제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제 인생을 바꾼 강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엘렌도 왔어요. 교수님,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서 한국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에밀리오가 마지막으로 왔어요. 교수님, 한국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직접 느끼고 싶어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이 배운 건 한국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법이죠. 그게 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갔어요. 루카스는 복도에서 다른 학생들과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엘렌은 휴대폰으로 한국 여행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죠. 에밀리오는 벤치에 앉아 한국 역사책을 주문하고 있었어요. 아이라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한 강의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답했어요. 진실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제가 한 건 그저 진실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캠퍼스에 가을 햇살이 비추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335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루카스와 엘렌과 에밀리오가 함께 걸으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세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8주 전 그들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세계를 더 넓게 보게 됐죠. 그리고 그게 바로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 6위. 그건 단순한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